저는 64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 쉴 틈 없이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은 가족의 생활비와 동생들 학비까지 책임졌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지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 미래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가족만을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훈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다니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재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들이 아직 학생인데. 엄마,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네가 결혼을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니?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니? 아빠, 제가 결혼을 포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몇 년 늦추는 건 어떠니? 그러면 네 동생들도 졸업을 할 거고 그럼 너도 부담이 줄어들 거야. 그러다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것도 운명이겠지. 아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발목을 잡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이 가족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30살이 넘었고 동생도 졸업했으니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 있는 거야?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고생만 하던 아들이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가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제 말을 들은 아들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사실은 여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기에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씨, 망할 집구석.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아버지는 오늘도 집에서 편히 계셨겠죠. 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어요. 왜 그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알바 뛰면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생활비 대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부담했어요. 우리 집은 결혼하고 싶은 제 발목까지 잡고 있어요. 저는 가난한 이 집이 지긋지긋해요. 속상한 건 알겠지만 네가 결혼을 못하는 게 전부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 전부 부모님 책임이에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 싫어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내 아들, 내 자식이 우리 부부를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술 냄새를 풍기며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우리가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네.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웠어. 하지만 가진 게 없어서 아들을 고생시킨 건 맞잖아. 우리를 원망할 수도 있지. 부모가 재산이 없다고 원망을 받아야 해? 그런 가난한 사람은 애도 낳으면 안 되는 거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고생을 함께 극복했어야 한다는 말이야. 우리가 아들 뒤에 숨어서 비겁했다고 생각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그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여자친구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곧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편과 저는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옷을 골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한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싸늘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사돈 어른들은 냉랭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돈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단 준비는 하실 거죠? 요즘 결혼식도 간소화하는 추세라지만 예단은 준비하세요. 저는 우리 형편의 예단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우리 형편이 어렵다 보니 예단을 넉넉히 준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집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사돈 부인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고생이 훤히 보이는데도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장모님,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부족한 걸 알면 결혼을 미루는 게 어때? 아니면 나이를 포기하든지. 그날 상견례는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남편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나 보잘것없이 보였을까요? 아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원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우리 가족을 가난하다고 무시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오셨어요? 실례인 줄 알지만 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우리 딸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딸이 임신한 상황에서 결혼을 미룰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 집의 가정 형편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결혼을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아들을 놓아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죠.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아들아,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지내렴. 아들은 결혼을 했고 저는 사돈 부인과 약속한 것처럼 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셋째 딸과 경제적 부담을 나눴고 저는 두려웠지만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힘들기도 하고 일을 못한다고 구박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제가 일이 처음이라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빨리 주문 안 받아? 아이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아들은 항상 이런 일을 겪었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엄마 손 다쳤어? 일하다가 조금 배웠어. 별거 아니야.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비겁해지지 않을 거니까. 아들이 결혼을 한 지도 6개월이 지났고 처음으로 함께하는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그런지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니 기분 좋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들 반찬 좀 옮겨놔. 네, 엄마.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넌 상 좀 닦아줄래? 며느리는 저를 보지도 않고 반찬을 옮기고 있는 아들을 쿡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오빠 상 좀 닦아. 아들은 눈치도 없이 그래라고 하더니 벌떡 일어나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왜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에도 명절마다 우리 집에 찾아왔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치도 줘보고 얘기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라, 난 나물 좀 묻혀야 하니 네가 와서 전 좀 뒤집어 줄래? 저는 음식하는 게 서툴러서 오빠한테 얘기할게요. 며느라, 이것 좀 도와주겠니? 어머니, 제가 몸살나서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며느리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올해도 명절 아침부터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딸이 주방에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게 말이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가 이 말을 들었는지 다가오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왜 며느리만 일을 해야 해요? 며느리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이 나이에도 일을 하는데 며느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TV만 보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오빠는요? 왜 맨날 며느리한테만 뭐라고 하는데요? 아들을 보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상도 닦고 반찬도 나르고 설거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인 너는 왜 보고만 있냐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며느리만 일합니까? 맞벌이로 힘든데 명절에 와서 일까지 해야 해요? 여기 안 힘든 사람 있어? 다 직장 다니고 명절에 모여서 일하잖아요. 며느리인 너만 왜 유세인지 모르겠네요. 둘의 싸움은 격해졌고 결국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는 손에 소주 한 병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 왜 그래? 며느리는 술 기운이 올라왔는지 참았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왜 일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솔직히 말할까요, 어머니? 저 오빠랑 결혼한 거 후회해요. 오빠는 결혼만 하면 뭐든지 자기가 다 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돈도 벌고 아이도 돌보고 명절에 와서 일도 해야 해요. 가난한 집은 정말 거지 같아요. 명절 음식 하나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요? 우리 가족이 가난한 게 그렇게 원망스러운 일인가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둘째 딸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가난하면 사람도 아니야? 가난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집에서 내가 왜 일까지 해야 하는데. 가난은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난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아들에게 가난이 되풀이되면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아들 부부는 그냥 그렇게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아들은 아내에게 빚 독촉장을 건네받았습니다. 독촉장에는 부모가 빚 5천만 원을 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갚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모 빚 소식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부모에게 한 푼이라도 보내면 그때는 이혼이 알았어? 그래도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라는 거야? 당신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빚을 갚아준다는 거야? 이 지겨운 집구석은 평생 도움이 안 되네. 아들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는 없었고 우리 집안을 지겨워하는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보다는 탐욕이 애정보다는 이기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난 부모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외면은 못하겠어. 그럼 결론은 정해졌네. 당장 이혼해. 아들은 며느리의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망설이고 애원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단호한 태도로 나오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내 부모를 외면하라고 하는 여자랑 계속 살 수 있겠어? 이혼을 원하면 이혼하자. 잠깐만. 당신 진짜요? 진짜 이혼할 거야? 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네 말대로 난 우리 가정을 지키기를 원해.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서 깽판 쳤을 때도 참았던 거야. 하지만 우리 가정이 중요한 만큼 나는 부모님도 소중해. 아들은 결혼 반지를 빼버렸습니다. 난 아이와 부모님한테 다녀올게. 이 집에서 뭐든 가져가고 싶은 건 전부 가져가. 내가 돌아왔을 때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한 아들은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왔니? 엄마 이 빚독촉장은 뭐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을 하시죠. 이걸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긴요? 저한테 독촉장이 왔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빌리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쓰신 거냐고요? 아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돈이 없었지만 큰 빚을 질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액수의 빚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빚은 너희들 학비로 사용한 돈이야. 학비요? 너희들이 어릴 때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었어. 우리는 어떻게든 학교는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빌린 거야. 너희들이 크면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활하기도 빠듯해서 아직 못 갚고 있었어. 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너에게 독촉장이 갔구나. 아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시 독촉장을 확인해 본 아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독촉장의 발신인이 이상한데요? 독촉장에 적힌 발신인은 은행이나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곧장 발신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촉장을 받으셨다고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드리려고 한 우편물은 독촉장이 아니라 장학금 후원자의 편지였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예전에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학비를 빌리셨는데 후원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에게 채무가 있는 분들의 학비 상환을 취소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분께 보내드렸는데 오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빚은 갚지 않아도 된대요. 너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왜 둘이 집에 온 거야? 무슨 일 있었니? 저 실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요. 그렇구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엄마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아들과 이혼을 준비하던 며느리는 우리 부부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며느리는 술에 잔뜩 취해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망할 늙은이들. 감히 나를 속여?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술 마셨니? 내가 가난한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10년을 썩었는데 나를 속여? 너희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 청춘 돌려놔. 이게 어디서 행패를 부려. 당장 나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 건 다 니들 때문이야.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편 왔네. 당신 부모가 날 속였더라. 너도 알고 있었어? 나만 바보로 만든 거야? 이리 나와. 내가 왜 나가? 나오라고. 이제 너랑은 끝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끝이야. 난 잘못이 없어 가난한 네 집이 문제지. 그래, 우리 집 가난해. 이제 놔줄 테니 가난한 집 말고 부잣집으로 시집가. 내가 그냥 이혼해 줄 것 같아? 위자료 확실히 받아낼 테니 각오해. 너도 알겠지만 나 가진 거 쥐뿔도 없잖아. 각오는 네가 해야 할 거야. 그렇게 며느리는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차분하게 며느리와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가난한 부모가 죄인이 아니라 가족을 돈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아들과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나가야 하는 아들은 손주를 우리에게 맡기고 달마다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방에서 나오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랑 살 거예요. 저는 손주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엄마 그러니까 전 며느리는 이혼 후에도 손주에게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널 데려가겠다고 했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를 버려서 제가 여기서 자라는 거라고 했어요. 원래는 엄마가 저를 키우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가로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억울해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전 며느리는 손주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전 며느리는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네 엄마가 널 키우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키우게 된 거야. 엄마가 힘들어할 때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손주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전 엄마한테 갈 거예요. 엄마는 내가 필요하대요. 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니?
엄마가 널 키울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데려갔을 거야. 왜 이제 와서 네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생각해봤어? 지금 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손주의 말에서 전 며느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이미 우리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주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 며느리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 며느리는 손주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할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 후 전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장 우리 애 내놔.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아이가 나한테 오겠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저는 전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손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손주를 이용하려는 것이 빤히 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사는 것이 행복해. 손주를 우리 부부를 밀치고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며느리를 찾아갔지만 손주를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주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봐도 손주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애 좀 데려가요. 나는 더 이상 못 키우겠어요. 저는 무책임한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손주는 상처를 받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세상과 벽을 쌓았습니다. 손주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며 저와 눈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 며느리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손주는 저를 원망했고 저는 그런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밥 먹게 가방 놓고 내려와. 됐어요. 배 안 고파요. 그럼 이따 내려와서 먹어. 손주는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을 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 아이의 상처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본인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아이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손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밥 먹는 것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 밥을 두고 놓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더군요. 몇 번이나 그러기를 반복한 끝에 어느 날 조용히 방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이 살짝 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밥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손주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새벽에 몰래 나와 야식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미리 음식을 차려놓고 잠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먹기 편하게 작은 삼각김밥을 만들어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는 제게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손주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야? 손주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제가 새벽에 만들어둔 유부초밥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 맛은 어때? 손주는 잠시 망설이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는 손주의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울컥했습니다. 손주와 저희 관계는 천천히 복구되었습니다. 가끔은 저와 같이 TV도 보고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손주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이 아이를 사랑하며 지켜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이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저는 이 아이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은 만큼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닫고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